네, 안녕하세요. 개념 심기 1화 2학기 기말 대비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도 좀 가족 일도 있고 이것저것 돼서 좀 많이 쉬었고, 고등학교, 지역고등학교 기출 풀이 관련된 영상도 따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와중에 이제 연휴가 겹치다 보니까 일이 좀 밀렸습니다. 그런 경향도 좀 있는데, 어쨌든 빠른 시일 안에 좀 다 쳐낼 것 같고요. 지난 중간고사 때를 돌이켜보면 개념 심기가 많이 안 들어갔어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하고, 아무래도 오프라인 수업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자체 교재 제작에 좀 더 에너지를 많이 썼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어쨌든 기초적인 파운데이션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서 요번에는 이제 영상 위주로 또 다시 돌아와서 많이 올릴 것 같아요. 요번에 한 거의 많으면 150개에서 200개 정도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말까지 2달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고, 이제 명제 기초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찬찬히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할 거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뭐 레벨이 좀 더 되는 학생들을 위한 언급도 최대한 하되, 좀 기초적인 것도 달아가면서 중간 쪽 가운데 정도로 좀 치고 가다가 필요한 심화 버전이 있으면 그때그때 영상을 올리는 방향으로 한번 가다가 잡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집합 단원이 끝났기 때문에 집합이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일부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집합 부분은 심화 개념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을 한 10월 중하순부터는 찍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 3주 동안에는 함수까지 쭉 달린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잘 따라와 주세요. 자, 먼저 명제 단원 이제 시작하게 볼 건데요. 이제 명제를 뭐 영어로 얘기할 때는 proposition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조건은 컨디션이라고 하고, 이제 명제랑 조건 이런 말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뭐 명제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집합이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뭔가 명확한 선이 있습니다. 말을 했을 때 수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말의 진위를 가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명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서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 그러면 전부 다 명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사람은 동물이다. 문장이죠. 근데 사람이 동물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동의하죠. 그런 거라든지 사람은 죽는다. 마찬가지. 다 명제예요. 그러니까 약간 국어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렇다면 자, 명제 예시는 이제 이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식도 있죠. 지금 2 더하기 3은 5다. 이것도 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뭐 수학은 아름답다. 이거 굉장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죠. 이런 개념들은 명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객관식 1번 문제로 모든 학교가 내는 형태인 거니까 이거는 틀리시면 안 돼요. 너무 그냥 단순한 거라 그냥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조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명제와 조건이라는 게 이제 단원의 시작이기도 한데, 조건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특정 명제가 참이 되는지 거짓이 되는지에 대한 키 컨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핵심 요소인 거죠. 그래서 보통은 x와 같은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데 얘를 우리가 변수라고 따로 부르거든요. 변수라는 거는 variable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기술이나 가정 시간에, 정복 시간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게 되면 거기서 입력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variable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이썬이나 그런 데 코드를 쓸 때 보면 C 언어에서 var 이렇게 해가지고 variable 뭐 x는 이렇게 정의할 때가 있어요. 이게 변수 x를 정의하는 그런 형태인 걸로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변수가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이 변함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그 변수가 그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x는 3보다 크다라는 문장 생각해보면 여기다가 x가 변수니까 x가 4가 x는 4이면 x는 3보다 크다. 참이죠. 근데 x가 2이면 x는 3보다 크다. 거짓이죠. 밑에 있는 대로예요. 그렇게 이런 것들을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단어들이 몇 개 더 나오는데, 오늘은 부정 쪽에 조금 더 어쨌든 많이 포커스가 갈 거예요. 부정이 좀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이 처음 받아들일 때. 그리고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별건 없어요. 진리집합이라는 거는 truth set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명제가 있었을 때 이 명제가 과연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져주는, 아까 이제 변수가 들어갔었죠. 예를 들어서 x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x는 2, 3,
6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집합을 이렇게 내가 하나 정의를 했어요. x는 이런 애예요. 이 변수 x를 포함하는 집합 x가 이런 애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를 내가 이 x는 짝수, 그러면 x는 짝수라고 하는 명제에 걸맞는, 그거를 참이되도록 만족시키는 원소는 뭐뭐 있죠? 2하고 6 두 개가 있죠. 3은 홀수니까 안 될 거야. 그렇다면 2하고 6은 이 명제를 참으로 만드는 원소만 뽑힌 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우리가 부분집합 경우의 수 셀 때 보면 2 하나만 뽑을 수도 있고 2하고 6을 같이 뽑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죠. 요 녀석, 그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들 중에서요. 그 집합들 중에 이 명제를 참 또는 거짓으로 만드는, 특히 참으로 만드는 것에 해당하는 원소만 싹 모아가지고 새로운 집합으로 만든 녀석을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럼 뭐 거짓을 만족하는 집합이라고 하면 거짓 집합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사실 우리는 참에 조금 더 포커스가 가 있죠. 그래서 거짓 집합이라는 말을 따로 쓰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조건이 참이 되게 만드는 값들만 모아놓은 새로운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떤 명제나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를, 그리고 어떤 명제나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를 부정한다라고 얘기해요. negate가 부정하다거든요. negation 그러면 이제 명사가 된 거예요. 부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진리집합의 정확한 정의는 전체 집합이 있어요. 아까 쌤이 얘기했던 그 x는 2, 3, 6 그게 전체 집합이라 보면 돼. 그것들 중에서 어떤 특정 조건 p, 이 조건 p라는 말이 등장하면 변수 x 또는 y 또는 z 같은 것이 따라오겠구나라는 거 당연히 감지해야 되고요. 이 녀석이 그 조건 p를 참이되게 하는, 즉 그 명제가 참이되는 거겠죠. 그 명제가 참이되도록 하는 조건 p를 맞게 해주는 애들만 따로 모아서 부르는 집합, 그게 진리집합이라고 부르고 보통 대문자로 쓰게 돼요. 우리가 어떤 명제를 선언을 할 때 뭐 p는 q이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 p하고 q는 소문자로 많이 써요. 명제에서 이제 뒤에 가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겠지만 p면 q이다를 p 화살표 q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요 뒤 부분에서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요 원소 어떤 해당하는 특정 원소가 이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진위 기준이 되는 변수에 들어가는 애면 우리 이제 원소라고 보니까 조건을 소문자로 쓰는 거고요. 이 조건, 그 어떤 원소들, 그 변수를 포함한 그 원소는 조건 스몰 p로 쓰는데, 얘를 포함하고 있는 진리집합의 경우는 집합들은 우리가 대문자로 쓰고 있어요. 그거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제 5가지 정도 등장을 했어요. 명제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명제의 진위를 가르는 게 변수, 조건이라는 게 있고, 그 조건엔 변수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며 이 변수는 여러 개가 될 수 있죠. 근데 그것들 중에서 그 명제를 참이 되도록 만드는 조건 p의 참이 되는 값들만 모아놓은 것, 요게 진리집합이라 부른다 이거예요. 비슷한 경우가 우리가 방정식을 공부하다 보면, 방정식 기억나나요? 방정식을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방정식에서 이 방정식의 근이나 해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결국에 그 근이나 해도 결국 미지수 x에다가 대입을 했었을 때 그 방정식이 참이 되고, 그 근이나 해가 아닌 수를 대입하면 방정식이 거짓이 됐었죠. 그거하고 구조가 많이 비슷한 거 보여요? 그런 형태라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복습하는 영상이다 보니까 오프라인 영상들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한테는 이게 되게 쉽다고 여겨질 거예요.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부정, 오늘의 이제 메인 핫토픽인데,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notp라 그러는데 물결 표시를 쓰게 되어 있어요. 물결이라 그러는데 영어로 얘기할 때는 tilde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tilde라 그러는데 이가 묵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영국 발음, 브리티시 발음으로는 tilde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발음, 영국 발음이 참 달라요. 호주 발음도 또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호주는 조금 더 미국 쪽에 가까워요. 어쨌든 뭐 tilde라고 부르는데 물결을 그렇게 tilde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왜 나왔냐면은 원래 우리가 부정이라고 옛날에 얘기할 때 한 16세기, 17세기 때부터 이제 이 논리 연산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논리 연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칙 연산이라는 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통해서 값을 추정하는 거죠. 값을 구해내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 근데 논리 연산이라는 건 뭐 맞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따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논리 연산이라 그러는데, 이 논리 연산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가면 알고리즘이라고 배우거든요. 알고리즘 해갖고 뭐 얘 아니요 가면은 얘가 어디로 가면 다음 어디로 가고 이런 이제 모식도를 배우게 될 텐데,
이 모식도 다이아그램에 들어가는 내용들에서 부정되는 거를 갖다가 옛날에 마이너스 기호로 표시했대요. 근데 마이너스 기호가 이제 실질적인 사체 계산의 빼기랑 너무 비슷해서 헷갈리니까 야, 아예 그냥 물결로 바꾸자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굳었다고 합니다. 알아두시고 뭐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혹시 프로그래밍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아니다 할 때 느낌표 쓰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컬리 브라켓에다가 느낌표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이거 아니야, 여기 없어, 뭐 이런 거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신기하죠? 프로그래밍원에서는 느낌표 많이 쓰거든요. 네. 그렇게 또 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집합을 먼저 배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명제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집합의 힘을 빌려서 많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명제라는 거는 어쨌든 이게 사전적 정의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사전적 정의를 했었을 때 이 사전적 정의가 진위가 맞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게, 뭐 국어는 그거를 말로 해요. 근데 수학은 우리가 문자나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판단해서 사용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합에서 사용하던 뭐 집합의 연산 있죠. 뭐 차집합, 여집합, 교집합, 합집합, 이걸 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명제를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석기하를 대수적으로 표현해서 2차 함수를 방정식으로 풀어가지고 근을 구하고 막 이런 거 우리 공수원에서 했죠. 이제 그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명제는 글로 써지는 것이지만 이제 집합을 이제 원소나열법 또는 조건제시법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집합에서 사용되던 모든 수학적인 근간을 명제에 활용해서 하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집합의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단어에서 특히 그래요. 자, 지금 보면 이 not p를 부정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도 하느냐면, 이 부정의 진리집합 p는 여집합인 pc 이렇게 부르거든요. p complement of p죠. 근데 쉽게 얘기를 하자면 p가 조건 p의 진리집합이 p잖아요. 그럼 p가 아니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겠어요? 집합론에서 보면 그 p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p에다가 c를 붙여도 된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오게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p에 대해서 p의 여집합을 붙인다고요? 이거 집합에서 우리 뭘 할 때 많이 했었죠? 드모르간 할 때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어 공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공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하면은 전체 집합이었죠. 그 다 드모르간이었거든. 그래서 드모르간을 당연히 쓰게 됩니다. 그래서 논리에서 그리고 또는 이런 걸 부정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and하고 or의 개념인 건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스크림하고 케이크 둘 중에 뭘 먹을래? 하나만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 된 거예요? 아이스크림 아니면 케이크죠. 둘 다 될 수는 없어요.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말할 때 너 뭐 먹을래? 아이스크림, 케이크 했더니 아이스크림 그리고 케이크 이렇게 말해버리면 둘 다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선택한 사람이랑 케이크를 선택한 사람이 둘 다 돼야 되니까 웬으로 그려보면 가운데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이거 너무 명백하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도 먹고 케이크도 먹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면 교집합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논리 연산에서 and라는 말이 붙게 되면은 이거를 교집합으로 씁니다. 근데 이거 사실 선생님이 얘기했었어요. 집합에서. 지금 사실은 한 번 더 들어오는 건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는이라는 말이 붙으면 합집합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지금 교집합, 합집합 얘기를 또 가지고 들어오게 되느냐면, 교집합과 합집합은 서로 반대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교집합을 부정하면 합집합이 되고요. 합집합을 부정하면 교집합이 돼요. 요거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드모르간이라는 것이 결국에, 자, 어떤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 P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드모르간을 씌우니까 P의 여집합이 됐었잖아.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연립방정식이나 연립부등식을 세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는 2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x의 원소를 원소날법으로 따로 표시를 하고 y의 원소날법을 따로 표시를 해서 이거를 and 기능으로 본다 그러면 x 플러스 y는 2가 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x값과 y값이 동시에 공존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교집합일까요? 합집합일까요? x도 만족해야 되고 y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아이스크림도 먹고 케이크도 먹겠다는 교집합의 영역하고 똑같은 셈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이제 교집합과 합집합의 영역에서 교집합을 선택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어떤 명제를 만족시키는 어떤 애면 어떤 애다 라고 말을 할 때요, 그게
그 명제의 조건이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요. 복합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는이라는 말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제에서도. 근데 지금 사실 여기서는 그리고와 또는이라는 말이 등장한 거는 드모르간이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먼저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뒤에 가면 모든이랑 어떤이란 단어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는 모든 어떤 이 네 가지가 가장 이 명제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장 쉽고 직관적이고 당연한 단어들이에요. 뭐 그 이외에 더 많은 단어들도 있겠지만 요 네 가지만 우리가 갖고 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명제가 집합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생님도 집합론은 되게 싫어하고요. 사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경우의 수랑 집합이 좀 그렇게 조금 깊게 들어가면 끝도 한도 없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 맛만 보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보니까 P 그리고 Q의 부정 이렇게 되면 P가 아니면서 또는 Q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P 그리고 Q예요. 그러면은 P 교집합 Q인데 이걸 드모르간을 씌우면 P 여집합 합집합 Q 여집합이 되죠. 이거를 말로 바꿔보잖아요. 이거를 이제 명제로 다시 바꿔보면 자, P가 아닌 거죠. 그리고 Q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합집합이니까 또는이 맞군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말로 써놓고 하는 것보다는 집합의 포함 관계로 설명하는 게 좀 더 명확한 감이 있다고요. 그쵸? 납득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쓴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부정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부정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박박 치시고요. 이게 이제 오프라인으로 선생님한테 이 종이를 못 받은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면 업데이트 했거든.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다시 나눠줄 거고, 오프라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숙제 이제 어느 부분인가 나간다 그랬죠. 아직까지 숙제 안 나갔어요. 그죠? 어느 화면에 나갈지 몰라요. 숙제 부분이. 예, 경고했습니다. 숙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명제를 부정할 때는 단순히 문장 끝에 뭐뭐가 아니다를 붙이는 것 이상의 주의를 필요로 하는 때가 있어요. 뭐냐면 부정으로 여러분들이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수 x에 대해 x제곱이 0보다 크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이거 정의 맞을까요? 아니면은 이 정의가 맞게 되려면, 이 명제가 맞게 되려면 어떤 조건이 더 들어가야 될까요? 그거를 생각해서 답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답한 거를 요 위에 이 부정 진리집합 부분 있죠? 부정? 여기 부분에다가 채워보시면 되겠어요. 거기다 이제 여러분들 숙제로 하시는 거예요. 오프라인 친구들은. 자,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실수라 그러면 답이 맞거든요. 근데 모든 실수라 그러면 답이 틀려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문장을 만약에 부정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럴 때 부정한다? 이제 또 좀 똑똑한 친구들이 우리 이제 복소수 배웠으니까 실수의 반대 허수 아니야? 그래서 막 허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아니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모든 말을 다 부정하면 안 돼요.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모든 말을 부정하면 안 되고 주어가 됐거나 대상이 됐거나 어떤 핵심 조건이 됐거나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뒤집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실수를 뒤집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로 우리가 부정하는 대상은 서술어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다, 기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왜? 그래서 예를 들면 등호 여기 이모티콘 있네요. 이모티콘 아니에요 이거. 이모티콘 아니야. 부등호예요. 부등호. 자, 부등호를 부정할 때 등호는 그냥 아니라고 하면 돼요. 근데 부등호의 경우에는 초과로 썼잖아요. 그러면 초과의 부정은 이하로 해야 되고요. 미만의 부정은 이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등호를 부등호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의 부정은 등호로 붙이셔 주셔야 되고, 등호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부등호만 남겨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모티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모든과 어떤이 포함된 명제의 부정 말이 나오네요. 이 모든이랑 어떤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면, 모든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 녀석은 모든 x에 대하여, 그렇게 얘기하면 진리집합이 곧 전체집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진리집합이 뭐라 그랬죠? 수많은 그 명제의 원소들 속 중에서 특정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원소만 모아놓은 게 진리집합이라 그랬잖아. 근데 이 진리집합이 그 조건에 제시된 변수 x의 모든 집합의 원소라고 하면, 즉 그 진리집합이 그 모든 집합의 원소를 다 포괄할 수 있다면 그거는 모든 x에 대해서 참이라고 만들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연수 x에 대해 자연수 x에 대해서 이제 x 더하기 1도 자연수다. 이거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x가 자연수이면 x 더하기 1도 자연수이다인데 간단한 거예요. 뭐 자연수에다 1 더하면 1도 자연수니까요. 그런데 자연수 x는 사실 무한정 많아요. 근데 x 더하기 1도 무한정 많지만 그 둘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진리집합이 딱히 정해진 바가 없이 그냥 x 전체가 사실은 지금 이 x를 포함하는 모든 전체 집합, 이 조건 x에 해당하는 모든 전체 집합이 그 진리집합 본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모든이라는 말을 생략해서 그렇지 모든이라는 말을 쓴 거랑 같은 거예요. 그죠? 모든이라는 말을 이렇게 쓴다고요. 그래서 모든은 전체를 포함한 거야. 그래서 진리집합이 전체와 같을 때는 이제 모든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고요. 어떤이라는 말은 모든과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부정이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부정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모든은 어떤은 모든으로 부정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근데 어떤이란 말은 이제 뭐하고 똑같은 것이냐면 어떤이니까 하나만 돼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x 빼기 1은 자연수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근데 모든 x에 대해라고 하면은 이 말은 틀리죠. 왜? x가 1일 때는 x 빼기 1은 0이 되는데 0은 자연수가 아니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으니까요. 절대 진리로. 그러니까 절대적인 약속인 거죠. 그렇다면 이걸 어떤이라고 바꾸잖아. 어떤 자연수 x에 대해서 x 빼기 1은 자연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자연수 x 중에서 x 빼기 1은 자연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자연수가 아니다 수로를 부정한다 그랬잖아요. 기다 아니다 부정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 x에 대해서 x 빼기 1은 자연수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죠. 근데 지금 보면 x가 1인 그 어떤 x 중에서 1은 1 빼기 0 하면은 자연수가 아니다가 이걸 부정하니까 정답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연습할 때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수학에서는 명제단원에서 특히 이건 절대 진리 중에 하나거든요. 명제가 거짓이에요. 그러면 걔를 부정하면 반드시 참이 돼야 돼요. 올바르게 부정했다면. 쌤이 이런 단어를 써볼게요. 올바르게 부정했다면 반드시 거짓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명제가 거짓이면 그 부정은 반드시 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명제를 부정하는 참이 되게 만드는 거짓의 대상을 우리가 또 반례라고 부릅니다. 뒤에 가서 얘기할 거예요. 카운터 엑sem플이라고 부르는데 반대 예시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말이 거짓이다 이거죠. 그래서 명제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참과 거짓이 명확하게 나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나 식만 명제라고 했어. 그랬으니까 그 명제를 부정하면 그 부정된 대상은 명제와 반대의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서로 반대 관계라는 게 우리가 참거짓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이다. 그러니까 부정이 제대로 입력됐다면 그 명제는 반대의 답을 가져와야 된다. 이게 맞물린다고요. 아시겠죠? 중요한 개념이라서 다시 한번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과 어떤을 쓸 수 있어요. 자, 밑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 정답이. 이런 썩을 앞에 질문하긴 했는데 자, 그래서 어떤의 부정은 또 모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소수는 짝수다. 그럼 참이죠. 2, 3, 5, 7 이런 게 소수 아니야. 근데 2가 짝수니까 맞죠. 근데 모든 소수는 홀수다. 자, 짝수하고 홀수는 쌤, 짝수하고 홀수는 대전제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소수가 대전제죠. 짝수하고 홀수는 서술어잖아요. 그건 부정해도 돼요. 부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대전제가 되는 주어는 절대로 부정하시면 안 돼요. 조건 쪽에 있는 주어는 부정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자, 그래서 부정할 때 주의할 점, 명제나 조건을 부정할 때 그 문장이 적용되는 변수의 범위, 즉 전체 집합은 절대 바꾸지 않아요. 이걸 전체 집합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왜냐면 명제를 가정을 할 때 내가 명제를 말을 하면 어떤 수, 그러니까 어떤 수라고 말하는 순간 그 수가 무슨 수인지 딱 말하면 걔가 복소수가 제일 큰 범위겠지만 실수 x 이래버리면 범위가 한정되죠. 그게 집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죠. 그래서 전체 집합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집합이 되는 대전제는 절대 바꾸지 않고요. 서술어 부분만 바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자, 올바른 부정이라는 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작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모든은 어떤으로 바꿔야 되고요.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x제곱으로 0보로 작다고 부정을 하지만 실수라는 범위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부정이에요. 아시겠죠? 이 실수를 허수로 바꾸는 짓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확인하는 방법은 명제가 참이었는데 부정도 참이야. 그럼 잘못 부정하신 거예요. 됐죠? 명쾌하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과 거짓 따지는 거 보겠습니다. 자, P 화살표 Q 이런 말을 쓰는데요. 명제가 P에서 Q로 간다라고 말을 하면 이 P에서부터 Q로 간다라는 거는 P이면 Q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자, 쌤은 남자다. 남자는 사람이다. 그럼 쌤도 사람이죠. 3단 논법이라 그러죠, 이런 거를. 근데 생각해보면 앞에 있는 말이 뒤에 있는 말에 포함되는 관계인 거죠. 나는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그 존재 안에 나라는 게 투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녀석과 오른쪽에 있는 녀석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왼쪽에 있는 애가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포함 관계가 아래쪽에 속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좁은 범위에서 넓은 범위로 가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만약 P면 Q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명제예요. 근데 이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우리가 PQ라고 할 때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있어요. 그 전체 집합들 중에서 특정 원소들을 꺼내가지고 조건을 두 개를 달아. 근데 한쪽 조건이 다른 쪽 조건에 대해서 포함 관계상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 이 명제는 P면 Q이다가 성립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쌤이 아까도 얘기했었죠. 명제의 단어를 집합이랑 많이 연계해가지고 마치 대수적으로 문제를 풀던 것처럼 우리가 집합론적으로 문제를 푼다고요. 그게 이제 들어간다, 원소가 집합에 들어간다, 집합이 집합에 들어간다,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 이 개념을 계속 쓸 거고요. 드모르간까지 계속 쓸 거예요. 차집합의 성질도 들어갑니다. A 빼기 B는 A 교집합, B 여집합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P가 Q에 소속돼 있다 이 말을 이제 부분 집합으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조건은 그렇게 돼요. 거짓의 조건이라는 건 P에 속하긴 하는데 Q에 속하지 않는 원소가 여기서 중요해요. 단 한 개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걔는 무조건 부정됩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 발리에라는 얘기가 이제 드디어 나오는데 카운터 example이라 그러는데요. 그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시를 그냥 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리는 가정 P에 대해서 그 결론 Q가 만족되지 않는 예시를 드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가 쉽게 말하면 P 화살표 Q가 됐어. 근데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리집합 P에만 포함되는 원소 P가 진리집합 Q에는 포함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 P 전체의 원소가 Q의 모든 원소 속에 포함된다는 포함 관계가 맞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요거 이해됩니까? 그리고 발레가 만약에 속한다면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P 빼기 Q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근데 P 빼기 Q가 있다면 발레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보는 거 아시겠어요? 잠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잠깐만. P가 Q에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동치미 먹던 거 기억나요? 동치미 국물? 동치변형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P가 Q에 들어간다고 포함 관계를 얘기하는 순간 여러 가지가 나오죠. P 빼기 Q의 차집합은 존재할 수 없다. 이거를 차집합의 성질을 이용하면은 뒤집을 수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드모르간을 쓰게 되면 P 여집합과 Q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그리고 또 P와 Q의 교집합은 P 본인 자신이다. 이런 말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P가 Q랑 같은 것도 여전히 통합니다. 가능해요. 왜냐면은 P가 Q에 포함된다는 집합 포함 관계를 쓸 때 우리가 집합에서 이거 P가 Q 본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P가 Q에 포함되는 관계일 수도 있다라고 가정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거하고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참거짓 판별과 반례찾기인데 X가 4의 양의 약수면 X는 8의 양의 약수다. 명제죠. 두 개의 조건이 나왔어요. 4의 약수에 대한 진리집합 P는 원소날법으로 1, 2, 4고 8의 양의 약수의 진리집합 Q의 원소는 1, 2, 4, 8이에요. 자, P가 Q에 포함되면 참이 되는 거죠. 요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걸 뒤집으면요. 이거를 뒤집는 거를 이걸 여기라 하거든요. 여기랑 대우 얘기인데 이거는 지금 이번 시간에는 하진 않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나올 건데 글쎄요. 다음 영상이 주말쯤에 나오지 않을까? 어쨌든 학생들도 수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추석 기간이라 다 쉬죠. 그래서 이것만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 선생님 학생들한테도 지금 부여가 됐어요. 그런 상황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레를 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역과 대우라고 이제 뭐 바로 나와버리는데, 자, 역, converse, 그리고 contrapositive가 대우라고 부르는데요. 요거 개념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되셨죠? 그래서 기본적인 예시 문제는 오늘 하나만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상 따라오면서 댓글란에도 많이 질문도 달아주시고요. 이제 선생님이 노션을 지금 만들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완성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노션에다가 외부 소통 창구도 따로 만들고 이제 학생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할 건데, 그쪽에 질문을 올리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답변을 다루는 학생이나 질문 다루는 학생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마 글쎄 영상 난이도가 높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이 시점쯤 되면은 어디엔가 이제 수학의 바이블 우리 메인 교재죠. 거기에 몇 번부터 몇 번까지가 숙제라는 게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보너스 영상이 이제 내일 업데이트가 될 건데, 특정 문제들을 모아가지고 좀 어려운 문제들만 모아서 이제 명제의 발레를 드는 것, 그리고 명제의 진리집합을 찾는 게 어떤 경우에 어려워질 수 있는가, 좀 더 심한 개념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개념 심기 2화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잘 쉬시고 주말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